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언급에 대해 긍정평가와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이번 회담이 남긴 과제 짚어봅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주식을 판 돈 9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샀다며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예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의혹의 핵심 인물 라더견 대표 등을 내일 고소합니다. 또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카네이션 가격이 한 송이에 10,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세와 유류비 등의 상승 때문인데 시민들은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선물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호소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의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자녀는 크게 다쳤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전남지방이 지난 폭우로 대부분 해갈됐습니다. 섬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돌아갔습니다. 하룻밤 먹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할 거리 그리고 과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 단연 언론의 관심을 끈 말은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고 한 겁니다.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 발짝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고 동시에 사과는 없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에 물꼬를 튼 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잔이 비었다면 앞으로 채워나가야겠죠. 오늘 뉴스나인은 어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일 정상회담 평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12년간의 냉각된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으로. 윤 대통령은 회담 직전 만난 아키바 안보국장을 통해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을 전했고 기시다 총리도 방한 직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참모들에게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 귀중한 왕래를 현안 해결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이바지하는 항구적 틀로 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죄가 빠졌다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의 차가운 시간이 아까웠다면서 죽창가만 불러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수용하는 문제도 남은 물잔을 채우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방식으로 이미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생존자 3명은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가운데 1명이 입장을 바꾸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징표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소송에서 이겼고 그 피고를 상대로 이 채권의 집행을 하고 있고 이 피고를 상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는 끼어들지 마라. 제3자 변제는 포스코를 포함한 1965년 한일 청구권 수혜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생존자 3명은 이 안을 거부하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지원재단에 보냈는데 정부 관계자는 한 분이 최근 가족과 함께 진행한 면담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곧바로 지급됩니다.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지난달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남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배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오는 11월 개최지가 발표되는 엑스포 부산 유치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달라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부산 지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오늘 오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지지를 해줄 경우 한국 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반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을 명시한 3대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구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련은 면담 직후 모레 일본 도쿄에서 게이단위원과 함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이 출범하면 양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제 정상회담 직후 관저에서 열린 만찬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테이블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갈비찜과 탕평채 등이 올랐습니다. 만찬주는 일본 사케와 비슷한 우리나라 청주가 준비됐는데 일본 지진 피해 등을 고려해 주류는 최소화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는데 조만간 국장급 회의도 열립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환경단체는 이 시찰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아닌 과학적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치권이나 환경단체 인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얼마나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할지 또 검증 과정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데이터와 실물이 같으냐 다르냐를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방사선 수치와 실제로 저장소 탱크에 있는 수치가 같은지. 민주당은 면죄부만 주게 될 거라며 오염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공동 조사를 역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 국가들이 많고 요구하는 바도 다른데 어떻게 공동 조사를 하겠느냐며 검증이 목적인지 흠을 잡는 게 목적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선 국민적 우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 수입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그리고 그 사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펼쳐진 외교전이 일단락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대신 내준 건 뭐가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단 한 발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은 얼핏 들으면 약간은 좀 밋밋한 표현 같기도 하고 또 절충적인 표현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전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 가혹한 환경하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전체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식민지 시대에 고생을 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일부 언론에서는 그 옛날에 늘 반복되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의 사죄가 안 나왔으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시다 총리께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담아서 본인의 언어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달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보통 외교적인 그 상황에서는 양국이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이 상당히 크게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윤 대통령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걸 답을 할 건가라고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 빗장을 열었다면 기시다 총리도 그게 화답하는 정도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위 셔틀 외교라고 합니다만, 이 셔틀 외교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잘 진전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셔틀 외교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12년 만에 일본의 총리가 우리한테 답방을 하는 형식으로 온 거고, 그거를 복원시키는 데까지는 12년이나 걸렸는데 사실은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원 위치로 시스템인데 두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과 정상 간에 신뢰를 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국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한 번 답방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서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현안인데 한국의 시찰단을 독립적으로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좀 오해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국내적인 논란이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요? 계속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에 입각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IAEA의 검증단에는 한국을 포함을 해서 11개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단이 그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IAEA 검증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이건 자가당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제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번에는 결단을 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은 현장에 전문가들이 시찰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거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불안해하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객관적으로 검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G7 정상회담이 역시 이제 일본에서 열리죠. 여기에 다시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이제 같이 가서 참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가요? 옛날에 오부치 총리께서 단독으로 혼자 가서 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데 이번에 한국 대통령과 둘이 함께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폭 투하했을 때 히로시마에 2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한국인들이었거든요. 상당한 수가, 그리고 그분의 상당수가 강제 동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에 일본 총리와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이 참배를 하겠다는 거는
이 원폭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 그런 불행한 액세를 가진 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성 있게 예. 행동으로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예. 사실은 또 하나 숨겨진 메시지는 원폭이 피해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의 사용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예.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독도 문제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도 또 일각에선 그 정도는 왜 자꾸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땅이라고 이제 우기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어려웠던 얘기였을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올려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독도는 예.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 정상과 앉아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지 예. 일본하고 이거를 갖다 협상 타협이나 테이블에 싸움의 또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이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제 한미 간의 어떤 핵 공유 문제를 논의하고 왔는데 이번에 한미일 간에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예, 핵 공유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확장 억제잖아요. 예. 확장 억제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한다면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예. 핵우산을 쭉 펼쳐주겠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가깝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저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에 1대1로 만드는 첫 핵 협의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본은 이걸 배제할 거는 아니다. 예. 단 지금은 예. 이걸 갖다가 일본을 끌어들이냐 아니냐를 논할 시점은 아니고 지금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효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미일 3자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군요. 그럼.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일본도 똑같이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로서 미국의 확장 억제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한 거는 1대1 확장 억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일본도 필요를 느끼고 만약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수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이해 충돌 의혹에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된 지 사흘 만이고 주식을 판 돈 9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샀다며 통장 내역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의문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샀는데 예금으로 9억여 원이 그대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입니다. 2021년 1월 13일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 8,574만 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한 통장 내역을 보면 이 돈은 2021년 2월에 세 차례에 걸쳐 은행 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김남국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2020년에 1억 4,769만 원이던 예금액이 2021년에는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천여만 원 늘어납니다. 변동 사유엔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으로 적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해명에서 현재는 가상화폐 9억 1천만 원과 예금 2,625만 원을 비롯해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 원 등 전 재산이 2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2021년 초에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면 같은 해에 늘어난 예금 9억 6천만 원과 이후 새롭게 생긴 전세보증금 8억 원 등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추가 해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암호화폐 위믹스를 최대 6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분한 게 논란이 됐는데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10억 원 가까이를 송금한 2021년 초에는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된 건 이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불투명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또 수상한 거래 흐름, 그리고 또한 그런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런 그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TV조선은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더구나 김 의원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국회의원입니다. 해명도 대부분 본질을 빗겨난 곁다리뿐이어서 몹시 답답하죠. 뭐가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미 이상 거래로 포착이 돼서 신고가 됐다는 거죠. 이게 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좀 거래가 수상하다.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아니어도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는 식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 코인 거래소나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80여만 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달 동안 나눠서 인출했어도 이상 거래로 잡힐 수밖에 없는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고되더라도 전부 수사기관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예,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수상한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과 국세청 등의 정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거래도 그런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기관에 통보된 겁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예, 사실 김 의원이 뭐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상화폐, 그것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것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그 점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는 2021년 11월 2만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1년 남짓 만에 주당 200원대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위믹스가 당시 성장주였고 다른 비슷한 종목들도 10배, 20배 올랐다고 했지만 이 본인 재산의 80%에 가까운 10억 원을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한 개 종목에 몰빵 투자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정 활동을 할 시간에 공인이 투기 종목에 투자를 해서 60억대 재산까지 불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어떤 돈으로 매입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지 정도는 해명을 해야 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법안에 참여한 걸 두고도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공동 발의한 건 맞지만 이 본회의에서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1년 뒤인 지난해 말 이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또 발의됐는데 여기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했고 정의당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면서 거취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예, 김 의원이 이렇게 얼렁뚱땅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긴 하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SJ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 피해액이 상당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 투자자들도 본격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 라더견 대표 등을 내일 고소합니다. 또 키움증권 등 이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자 명의 차액 결제 거래로 주식을 사고 판 라더견 대표 일당. 증권사 돈을 빌리는 투자 방식인데도 일부는 투자자 몰래 이뤄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써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독이 되었지만 안타깝네요, 저도. 비투로 투자 규모를 키웠던 만큼 주가 하락 손실도 눈덩이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뿐만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과연 본인 확인 의무, 파생 상품이나 신용 미수거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을 했는가.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액 결제 거래 계좌 신규 개설을 중단하면서도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다고 반박합니다. CFD 신청할 때 위험고지나 약관 같은 것들을 다 설명을 확인을 해야 이제 계좌가 개설이 되고 있어요.
한편 투자자 60여 명은 주가 조작 일당 6명을 사기와 배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회사를 다수 운영하며 세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과 관련해 아쉬움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입니다. 일부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건데 일부 증권사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도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줄 하한가를 친 6개 종목이 폭락하기 직전 3년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별다른 호재 없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치솟습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태형 씨는 사퇴 석 달 전 이들 주식에 주가 조작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급 없이 올라가는 친구들 중 하나다. 이거 어딘가서 지금 기획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도 낮고 유통량도 적은 지주사 주식들이 일제히 치솟는 게 꺼림칙하다며 투자 경고도 내놓습니다. 물량 지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안 엮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영 씨를 만났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 중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셨는지.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뭔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이상했던 거죠. 감시망의 허점을 충분히 알고 이용한 게 이번. 해당 영상은 개미들의 성지가 됐고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미리 나섰다면 수천 명을 살렸을 거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중순이 돼서야 사태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먹튀 파문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위원회는 이제서야 사전 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상황. 금융당국의 때늦은 사건 인지와 안이한 위기의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어버이날 잘 보내셨는지요? 이 카네이션 한 송이가 10,000원을 훌쩍 넘기기도 해서 손이 망설여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비싼 가격 때문인지 카네이션 판매량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스승의 날에도 꽃값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겠죠. 왜 이렇게 카네이션 가격이 오른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파트 단지 앞 꽃집이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단연 인기 품종은 카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카네이션 한 송이 값이 10,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5,000원이에요. 선물 포장하고 밑에 이런 보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 부담에 도매 시장을 찾아가 보지만 카네이션 이거 얼마예요? 8,000원. 확연히 오른 꽃값에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꽃이 오래 가기가 힘든데. 카네이션 가격이 이처럼 비싸진 건 생산 원가 상승 때문입니다. 전기세와 유류비 등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카네이션 가격은 5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 초 서울의 한 대형 화훼단지에서 거래된 카네이션은 6만 1,000여 단으로 5년 전 같은 기간 8만 2천여 단에 비해 거래량이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은 한숨을 내쉽니다. 5월 달에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거든. 비싸니까 막 10단 살 것도 2단만 사고 가고. 고물가 시대. 어버이날 꽃집에서 예약까지 받아 카네이션을 팔던 모습은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른 것이 어디 카네이션뿐이겠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걸로 나오는데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외식 등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김충용 기자입니다. 물건을 살펴보던 손님이 가격표를 보곤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14개월 만에 처음 3%로 내려왔다지만 장보러 나온 손님들의 체감과는 괴리가 큽니다. 잼과 드레싱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올랐습니다.
치즈, 맛살, 파스타면은 20% 이상 뛰었고 밀가루, 식용유, 라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농산물은 하향 안정세라지만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닭고기 등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만졌다가 놨다가 그냥 너무 비싸갖고 돈 10만 원 정도로 갖고 나와도 뭐 살 거 없어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달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햄버거는 1년 새 17% 뛰었고 피자는 12% 올랐습니다. 외식비를 비롯해서 임금이나 근로 부분이 들어있는 물가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 역시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인도와 중국에선 설탕 생산이 줄면서 설탕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탕값이 계속 오르면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슈거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충량입니다. 5월이 가져다준 기쁜 소식도 하나 전합니다. 오늘 호남의 한 섬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호남 지역이 지난주 쏟아진 폭우로 1년 만에 제한급수가 해제된 건데요. 주민들은 오랜만에 이불 빨래를 하고 함께 음식도 나눴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섬마을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오랜 가뭄에 고갈 위기를 맞았던 지난해 8월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완도에는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30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리면서 저수지에 물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이곳 보길도를 포함해 완도 지역 4개 마을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어지던 제한급수가 오늘 전면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불을 빨아 마당에 널고 밀렸던 설거지도 하며 가뭄 해가를 반겼습니다. 물도 이제 오늘부로 해지하고 마음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전부 단번에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최악의 가뭄으로 바닷물을 지하수와 섞어 김치를 담그기도 했던 주민들은 어버이날에 찾아온 제한급수 해제 소식에 마을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바닷물 지르다가 처음에 담글 지하수로 좀 썩 쓰고 이제 겨우 비가 와서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같이 또 노인 잔치도 성대하게. 광주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도 30%를 넘어 호남 지역의 식수난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지난 3월 소아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있었죠. 이 소아과 의사 전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500여 명이 진료 과목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부모들의 걱정이 커집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평일 오후에도 소아 환자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3천 가구 아파트 단지에 단 하나뿐인 소아과라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20년째 이곳에서 운영해온 원장은 폐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보험이랄까 이런 게 창출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기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폐과로. 지난 3월 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운영난을 호소하며 집단 폐과 후 미용이나 비만 진료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개설하는 진료 과목 전환 교육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560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소아과 의사의 10%에 달합니다. 제한 없이 받으면 뭐 1,500명도 등록하시겠더라고요. 그냥 800명에 아예 짧게 끊을 거고요. 부모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제 소아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병원을 가야 될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간호법 사태에 이어 소아과 집단 폐과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는 물론 이 감기약 가운데도 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나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 마약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품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망을 도입했지만 어렵지 않게 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진다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새벽부터 병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식욕 억제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입소문에 몰려든 환자입니다.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며 마약류로 지정된 팽터민 성분이 든 약을 대량 처방해주는 겁니다. 마약류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아세요? 그냥 유명해서 온 거나 보고. 장기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에 정신분열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재진 환자는 2달치를 한꺼번에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게 2달치인데 한 달치 따로 또 한 달치 따로 약 처방이 됩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여중생 2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 경찰에 신고됐는데 마약류 성분이 든 감기약 20알을 한 번에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막 몸을 떨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들이 섭취한 약엔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되지만 소량이란 이유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20알인가를 까가지고 그냥 한 번에 털어내는 거예요. 약국 인근 골목에 이렇게 누군가 약을 먹고 남긴 포장지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고 2020년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 9,300여만 건이 처방됐는데 이를 처방한 의사 가운데 이 정보망에 접속해 투약 이력을 확인한 이는 전체의 1%도 안 됐습니다. 더욱이 소량 마약 성분이 든 일반 의약품은 방지망에 등재조차 안 된 상태. 충분히 아픈 환자였기 때문에 처방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죠. 마약류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사전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등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기류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창섭입니다. 미국 텍사스 쇼핑몰 총격 사건 희생자의 한인 교포 부모와 3살 아이가 포함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부상을 당한 5살 아이도 한 가족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데 이 총격범이 극우주의 성향을 보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총기 난사가 있었던 쇼핑몰 밖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꽃과 인형을 올려놓으며 슬픔을 나눕니다. 희생자 8명 중엔 미국 국적의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30대 한국계 부부와 3살 아이가 변을 당했고 5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엔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현지 교민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The City of Allen pledges to offer our complete support. We know you are grieving. We are grieving. 숨진 총격범은 33살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훈련도 받았던 전직 보안 요원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소총 AR-15 등 여러 무기도 발견했습니다. 범행 당시 옷에 극우주의를 뜻하는 휘장을 달고 있던 가르시아가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investigators at the heart of this case say that he had ultra-right-wing, white nationalist and neo-Nazi writings online that he shared with others as they search for a motive.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의회의 입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지난주 이미 해드렸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회의가 모두 끝났다고요? 네, 오후 4시에 시작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금 전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모두 직접 윤리위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제가 된 발언의 맥락을 보면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두 최고위원의 문제가 여권의 국정 운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징계 수위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내일 중으로 사실관계 소명이 되면 징계 수위는 오는 10일 4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보기에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 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공고, 제명, 4단계로 구분되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그 기간에는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최고위원은 오늘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당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 전 감사가 공모자들과 함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강래구 전 감사 신병 확보가 중요하긴 하죠. 네, 오후 2시 시작된 강 전 감사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인데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만에 법원에 다시 출석한 강 전 감사는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전 감사는 지난번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9,400만 원 상당 돈봉투 살포를 주도하고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사에서는 180쪽 분량 발표 자료를 준비해 강 전 감사 등 관련자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첫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전 감사는 증거인멸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 강 전 감사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어서 발부 여부에 검찰 수사에 성패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내려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에 책방을 냈는데 찾아오는 사람, 책 사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책 팔아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재단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책방의 대표는 문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는 건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평산책방 홍보글입니다. 책방 수익은 전액 재단 평산책방에 기속되고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개인 사업자 번호가 찍혀 있고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가게 되고 수익 규모와 사용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을 출자를 해서 그래서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수익은 또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니까 이 수익이 실제로 재단법인의 공익적인 사업이나 이런 데 쓰였다는 것 자체가 좀 알 수가 없어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절차가 간단한 개인 사업자를 임시로 등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이 책을 팔면 불법이 되니까 아마 임시로 개인 사업자는 금방 출고만 하면 되잖아요.
책방 측은 사업자 명의를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인 사업자는 폐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평산책방은 열정페이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책방 측이 무급 자원봉사자 모집글을 올리면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점심 식사를 준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8년 전 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됐습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 만든 평산 책방에서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책방 측은 공익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려 했지만 과욕이었던 것 같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내리사랑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새끼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또 새끼가 다칠까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야생동물의 헌신적인 자식사랑을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아빠 여우가 망을 보는 가운데 엄마 여우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아직 털빛이 까만 새끼들을 정성스레 핥아주고 천적이 나타날까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합니다. 지리산 터줏대감 반달가슴곰 가족. 생후 6개월 된 아기곰이 나무 타기를 연습하다 무서운 듯 뒷걸음쳐 내려옵니다. 어미곰은 최근 아기보단 행여 다칠까봐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새끼 때는 다 같이 이제 가족 단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곰이 대략 한 1년 6개월, 여우가 한 1년. 에메랄드빛 깃털에 천연기념물 팔색조가 지렁이를 입에 가득 물고 새끼들에게 곧장 향합니다. 입을 한껏 벌린 새끼들에게 고루 나눠주고 어미는 먹지 않습니다. 파란색 눈과 부리를 가진 긴 꼬리 딱새도 어미 후투티새도 보채는 새끼들 먹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만으로 어린 동물들의 생존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의 동물은 15,000여 종, 이 중 멸종위기종은 177종에 달합니다. 야생동식물의 핵심 서식처인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 최선을 정부는 지난달 국립공원 면적을 0.5% 증가한 6,762제곱킬로미터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 와인 세 종류, 캐비어와 샐러드, 꽃등심 스테이크, 초콜릿 케이크. 오바마 대통령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맞아 차린 만찬 메뉴입니다. 미국산 일색이지만 환대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선 와인 농장 셋 다 프랑스인이 투자하거나 프랑스의 양조 기술을 전수받은 곳입니다. 샐러드 채소는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 텃밭에서 가꿨고 초콜릿은 오바마의 고향인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철갑 상어알 캐비어가 오르자 올랑드의 안색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권이 우리의 강남 좌파 비슷한 위선적 캐비어 좌파로 불리던 때였던 겁니다. 정성껏 마련한 식탁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요리는 강력한 외교 도구라고 합니다. 외교 무대에서 음식은 장애물을 부수는 능력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만찬은 그래서 회담의 연장이며 메뉴는 메시지를 실어 나누는 접시입니다. 음식으로 나누는 교감이죠.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의 만찬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기시다 총리 내외를 사적 공간인 관저, 거실과 주방으로 초대한 것부터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갖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구절판과 탕평채에는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소주와 일본의 맥주로 소맥을 만들어 권했던 뜻과 통합니다. 그런데 회담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음식 속담을 인용하자면 첫 술에 배부르랴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맨다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숭늉의 물탄격점이 있습니다. 여론의 초점은 윤 대통령이 따른 물 반컵에 기시다 총리가 마저 반컵을 따라서 가득 채우느냐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의 개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다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개인적 유감을 표해서 반발짝 좀 더 나아갔습니다. 셔틀 외교를 제궤도에 올려놓는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마저 폄훼하는 건 속 좁은 일이죠. 두 정상은 북핵 안보와 산업협력에 더해서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한 한국 측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습니다.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 역시 진심이 깃든 화해의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즐거운 만찬은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고 식탁을 차리면 싸움은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화기 넘치는 셔틀 식탁을 주고받으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간다면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성심껏 설득해서 각자 처한 국내 정치 역학부터 극복하겠다는 각오가 절실합니다. 과거사는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5월 8일 앵커의 시선은 한 발 한 발 조심조심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오늘 파랗게 드러난 하늘에 따뜻한 햇살까지 내리쬐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공기질도 깨끗할 텐데요. 다만 햇볕이 가장 강한 12시에서 3시 무렵의 낮 시간대에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며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그만큼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큰 일교차로 인해 내일 내륙의 아침 짙은 안개로 출발하겠고요. 출근길 춘천이 8도, 대전과 전주, 울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구가 27도, 강릉은 28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렁이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봄 기운이 짙어져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